안녕하세요. 제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삶의 선택을 잘 하시길 바랍니다. 67세 황혼 이혼이라니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오늘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랍 속에 넣어둔 이혼 서류가 아직도 눈앞에 선합니다. 도장을 찍던 순간의 떨림, 그리고 법정에서 들었던 판사의 말. 67세 황혼 이혼이라니 쉽지 않은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 목소리가 귀에 맴돌았습니다. 손가락에서 반지를 빼던 순간 내 손끝은 덜덜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던 자유라는 게 이런 걸까요? 아니면 또 다른 감옥에 들어선 걸까요? 거울 속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주름진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언제 이렇게 늙었을까? 내 나이 67, 결혼 생활 40해. 그 끝이 이혼이라니. 나는 27에 결혼했습니다. 남편은 30살, 안정된 직장에 다니던 사람이었죠. 주변 사람들은 모두 부러워했습니다. 은영 씨, 참 좋은 신랑 만났네. 처음 몇 년은 참 행복했습니다. 큰아들, 둘째 딸, 막내 아들, 아이들이 하나씩 태어날 때마다 기쁨은 배가 됐습니다. 남편은 회사 일에 충실했습니다. 출근길에 넥타이를 매던 모습, 늦은 밤 술에 취해 돌아와도 책임감만큼은 분명했죠. 나는 살림에 매달렸습니다. 아이들 도시락을 싸고 빨래를 널고 시장을 다니고 그게 내 몫이라 생각하며 버텼습니다. 명절이면 시댁 식구들이 모여 북적였습니다. 나는 하루 종일 부엌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일했지만 그마저도 당연하다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참 착하다. 그 말 한마디에 다시 힘을 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나도 희망을 품었습니다. 조금만 더 고생하면 우리도 여유롭게 살겠지. 남편도 종종 말했습니다. 은영아, 내가 은퇴하면 그때는 우리 둘이 여행 다니자. 남들처럼 바다도 보고 꽃 구경도 하면서 살자. 나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사진첩 속엔 웃음 가득한 가족이 있었고 그 시절만큼은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건 남편이 퇴직하고부터 달라졌습니다. 정년퇴임 날 꽃다발을 들고 들어오던 그의 모습이 아직도 선합니다. 동료들이 이제 편히 쉬세요. 라며 웃던 순간 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래, 이제 우리에게도 진짜 봄날이 오는구나. 하지만 그 봄날은 오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하루 종일 소파에 앉아 TV만 봤습니다. 아침에 눈 뜨자마자 리모컨을 들고 낮잠 자고 술 마시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나는 여전히 집안일에 매달렸습니다. 밥 차리고 치우고 빨래하고. 그런데 이제는 남편의 구박까지 더해졌습니다. 반찬이 왜 모양이야? 집이 왜 이렇게 지저분해? 당신은 평생 뭐가 달라진 게 없어. 그 말들이 내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나는 속으로 삼켰습니다. 나도 평생 살림하느라 자식 키우느라 뼈 빠지게 살았는데 거울 속 내 얼굴은 점점 초라해졌습니다. 웃음은 사라지고 눈가는 깊게 패여갔습니다. 남편은 몰랐습니다.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습니다. 아이들이 다 커서 각자 가정을 꾸리고 떠났습니다. 집에는 우리 둘뿐. 그런데도 나는 늘 혼자였습니다. 큰아들은 바쁘다며 자주 오지 않았습니다. 전화해도 엄마,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둘째 딸은 아이 키우느라 힘들다며 하소연만 늘어놓았습니다. 막내는 결혼 준비에 정신이 없었습니다. 나는 점점 외로워졌습니다. 남편과 단둘이 살면 더 끈끈해질 줄 알았는데 왜 이렇게 숨이 막히는 걸까? 며칠 전 일이었다. 마트에 장을 보러 갔다가 계산대 옆에 놓인 전단지가 눈에 들어왔다. 시니어 일자리 복지관 프로그램 안내. 굵은 글씨가 유난히 또렷하게 다가왔다. 나는 전단지를 가방에 넣어 집으로 돌아왔다. 저녁밥을 차리면서 남편에게 건넸다. 여보, 여기 좀 봐. 동네 복지관에서 프로그램을 한다네. 요가도 있고 봉사활동도 있고 시니어 일자리도 있다잖아. 남편은 숟가락을 내려놓더니 얼굴을 찌푸렸다. 내가 왜 거길 가? 늙어서 창피하게. 나는 웃으며 다독였다. 아니, 창피한 게 뭐가 있어. 다른 분들도 다 하신다잖아. 집에만 계시지 말고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라도 좀 하셔. 하지만 남편은 텔레비전 쪽으로 몸을 돌렸다. 됐어. 난 그냥 집에 있을 거야. 그 한마디에 나는 말문이 막혔다. 거실엔 텔레비전 소리만 울려 퍼졌다. 며칠 뒤 나는 혼자 복지관을 찾아갔다. 강당 안에는 나와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누군가는 요가 매트 위에서 몸을 풀었고 누군가는 탁자에 앉아 독서 모임을 준비하고 있었다.
직원이 다가와 친절하게 말했다. 어머니, 앞으로 매주 이런 프로그램이 열려요. 혹시 관심 있으세요? 나는 망설이다가 신청서를 작성했다. 요가와 독서 모임 2가지를 적었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나 앞으로 요가 배우러 다닐 거야. 독서 모임도 신청했어.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웃었다. 나이 들어서 요가는 무슨 요가야? 허리나 다치지 말고. 나는 서운했지만 꼭 참았다. 그래도 나라도 변해야지. 이대로는 숨 막히니까 그날 저녁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엄마, 목소리가 좀 밝네? 무슨 일 있어? 응, 복지관 프로그램 다니기로 했어. 요가도 배우고 책도 읽고. 딸은 잠시 웃더니 말했다. 잘했네, 엄마. 이제라도 엄마 인생 즐겨요. 아빠는 그냥 두고. 그 말에 나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적어도 누군가는 내 선택을 지지해 주는구나.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엄마, 괜히 아버지 기분만 상하게 하지 말아요. 그냥 집에 계세요. 엄마가 나가면 아버지가 더 예민해져요.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내가 행복을 찾는 게 죄일까?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식탁에 앉자마자 꺼낸 말은 충격적이었다. 엄마, 아버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 요즘 사업이 잘 안 돼서 돈이 좀 필요합니다. 남편의 얼굴이 굳었다. 내가 퇴직금 준 것도 모자라냐?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번엔 진짜 마지막이에요. 나는 속이 답답해졌다. 퇴직금은 이미 집 대출과 자식들 결혼 비용으로 다 나갔는데 또 돈이라니?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아버지, 우리도 생활이 빠듯한데. 남편은 나를 노려봤다. 당신은 입 좀 다물어. 자식이 힘들다는데 안 도와줄 거야.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누워 천장을 보며 중얼거렸다. 우린 지금 도와줄 힘도 없는데. 복지관 요가 첫날 나는 매트 위에 누워 호흡을 가다듬었다. 강사가 말했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모든 걱정을 내려놓으세요. 나는 눈을 감았다.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내가 내려놓고 싶은 건 걱정뿐만이 아니었다. 수십 년간 쌓인 서러움, 구박, 억눌린 마음까지도. 수업이 끝나고 한 할머니가 다가왔다. 처음 오셨죠? 저는 박정숙이에요. 앞으로 같이 해요. 나는 얼떨결에 미소를 지었다. 네, 잘 부탁드려요.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말했다. 오늘 요가 갔다 왔는데 몸이 좀 가벼워진 것 같아. 남편은 비웃었다. 에이, 그게 다 돈 낭비지. 차라리 집에서 청소나 열심히 해.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언제쯤 이 사람에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 며칠 뒤 막내 아들이 찾아왔다. 엄마, 아버지, 저 내년에 결혼하려고 해요. 나는 순간 기뻤다. 그래? 축하한다, 아가. 하지만 곧 현실이 떠올랐다. 근데 혼수나 예단은 어떻게 하지? 막내는 난처한 표정으로 말했다. 사실 여자 쪽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대요. 아버지, 엄마도 좀 도와주셔야 할 것 같아요. 남편은 얼굴을 찌푸렸다. 이놈아, 내 형 결혼할 때도 다 해줬잖아. 또 돈이 어딨다고? 나는 중간에서 애써 웃으며 말했다. 여보, 그래도 막내인데 체면은 지켜야지. 조금이라도 마련해주자. 남편은 소리쳤다. 돈. 맨날 돈 얘기만 해. 내가 뭐 돈 버는 기계냐? 그날 밤 나는 복지관에서 받은 전단지를 다시 펼쳐들었다. 시니어 재취업, 주차관리원 마트 진열원 모집.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내가라도 나가서 벌어야 하나. 거울 앞에 서서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은 늘고 눈 밑은 퀭했다.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꽃이 일렁였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누군가 나서야 한다. 그게 바로 나일지도 모른다. 복지관에 다니기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까? 처음에는 쭈뼛거리며 눈치만 봤지만 이제는 요가 매트 위에 눕는 것도 독서 모임에 앉아 있는 것도 제법 자연스러워졌다.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쉴 때마다 그동안 눌려있던 가슴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책을 읽고 서로 감상을 나눌 때면 나는 오랜만에 사람들과 같은 눈높이에서 이야기하는 기분을 느꼈다. 집에 돌아와 거울을 보니 전보다 얼굴이 덜 어두워 보였다. 물론 남편은 여전히 비아냥거렸지만 그 말이 예전처럼 나를 휘두르지는 못했다. 어느 날 복지관 직원이 내게 다가와 발표회 이야기를 꺼냈다. 요가 동작 몇 가지를 같이 시연하는 자리라고 했다. 나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아이고, 전 아직 초보예요.
창피해서 못해요. 그런데 옆에 있던 정숙 할머니가 내 팔을 꼭 잡으며 말했다. 같이 해요. 우리 나이엔 잘하고 못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무대에 서게 되었고 두근거리는 가슴으로 몸을 움직였다. 뒤에서 터져나오는 박수에 눈가가 뜨거워졌다.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자랑하듯 말했다. 오늘 무대에도 섰다. 사람들이 박수 쳐줬어. 남편은 비웃듯 중얼거렸다. 참 별일이네. 늙어서 사람들 앞에서 몸은 들고 창피하지도 않아. 그 말에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속으로만 되뇌었다. 그래도 나는 오늘 살아있음을 느꼈어. 그러던 어느 날 둘째 딸이 아이를 낳았다. 처음으로 외손주를 품에 안는 순간 온 세상이 환해졌다. 작은 손가락을 꼭 잡자 가슴이 벅차올랐다. 병실에는 온 가족이 모였고 남편도 오랜만에 활짝 웃었다. 얘야, 할아버지 목소리 들리지? 나는 애 든든한 지팡이야. 나는 속으로 기도했다. 부디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화내지 말고 따뜻한 할아버지로 남아주기를. 잠시나마 우리는 웃음을 되찾았다. 손주가 웃으면 우리도 웃고 손주가 울면 다 함께 달래며 떠들썩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다. 딸 부부가 출산 비용과 육아 비용 때문에 힘들다며 도움을 청했다. 엄마, 아빠, 기저귀 값이라도 좀 보태주실 수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눈앞이 깜깜했다. 우리 집 통장은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으니까. 남편은 또 나를 노려봤다. 당신은 왜 맨날 돈 얘기만 해? 자식들 문제는 자식들이 알아서 해야지. 나는 대꾸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다. 돈이 없으면 사랑도 체면도 지킬 수 없는 건가? 전기세 고지서를 여는 게 두려웠다. 가스비는 연체 경고장이 붙어왔고 마트에서 장을 보며 손주 기저귀를 집었다가 결국 다시 내려놓았다. 그때 복지관에서 알바 자리 공고를 보았다. 급식 도우미 모집 시급 9,000원. 작은 돈이었지만 내겐 큰 희망이었다. 첫날 앞치마를 두르고 급식을 나르며 땀을 뻘뻘 흘렸다.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팠지만 봉투에 담긴 현금을 받아들고 눈물이 났다. 내가 아직도 벌 수 있구나. 집에 돌아와 남편에게 보여줬다. 여보, 오늘 내가 번 돈이야. 그는 퉁명스레 말했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그 돈으로 뭘 하겠다는 거야. 나는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속으로만 다짐했다. 그래도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얼마 뒤 막내 아들이 찾아와 결혼 얘기를 꺼냈다. 엄마, 아버지, 예단이랑 혼수 때문에 여자 쪽에서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나는 난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아가, 우리 사정 알잖니? 큰 기대는 하지 말아라. 남편은 그 자리에서 폭발했다. 결혼이 장난이냐? 왜 맨날 부모 등골을 빼먹어야 되는데? 막내는 얼굴이 벌개져 소리쳤다. 아버지, 그럼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까? 나는 울음을 삼키며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들었다. 그만해라, 제발. 집안이 산산조각 나겠다. 그날 밤 나는 딸에게 전화를 걸었다. 너희 동생 결혼 얘기로 집안이 뒤집어졌어. 딸은 한숨을 쉬며 말했다. 엄마, 이제 그냥 엄마 인생 생각해? 아빠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날 이후 나는 밤마다 거울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초라한 눈빛. 하지만 그 속에서 작은 불꽃이 타올랐다. 이대로는 안 된다. 내가 나서야 한다. 살림만 하는 아내로 끝날 수는 없어. 내 손은 점점 더 일을 찾고 있었다. 복지관 알바, 시장 반찬가게 심부름. 몸은 지쳤지만 마음은 이상하게도 더 단단해졌다. 휴대폰 배경화면에 손주 사진을 저장해두고 매일 들여다봤다. 그 작은 얼굴을 볼 때마다 포기하지 말아야겠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동시에 점점 거칠어져가는 남편의 구박과 깊어지는 생활비 압박이 우리 부부 사이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고 있었다. 나는 서랍 속 전단지를 다시 꺼내 가방에 넣었다. 다음 날 복지관 문을 두드리기 위해서였다. 그날도 남편은 동네 친구들과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왔다. 현관문이 덜컥 열리자 술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다. 여보, 이제 그만 좀 마셔요. 건강 생각도 좀 하고. 내 말이 끝나기도 전에 남편은 술잔을 싱크대에 콱 내려놓았다. 당신은 맨날 돈 걱정, 건강 걱정, 잔소리밖에 할 줄 아는 게 뭐야? 나는 순간 말을 잃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다. 내가 평생 밖에서 고생해서 벌어다 줬는데 지금 와서 나한테 뭐가 그리 불만이냐? 속으로 삼켜왔던 말이 결국 터져나왔다. 평생 벌어다 줬다지만 지금 우리 살림은 빠듯해요. 자식들한테도 체면 못 세우고
당신은 이제 하루 종일 집에만 있고 술만 마시잖아요.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리고 내뱉은 말은 내 가슴을 찢어 놓았다. 그럼 당신이 나가서 벌어. 나 대신 돈 좀 벌어와 보라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날 밤 거실 바닥에 앉아 한참을 울었다. 며칠 뒤 막내 결혼 문제로 온 가족이 모였다. 큰아들은 인상을 쓰며 말했다. 지금 집안 형편에 무슨 결혼입니까? 잠시 미뤄야죠. 막내는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형은 늘 자기 사업만 챙기면서 왜 내 결혼에는 반대만 해요? 둘은 고성이 오갔고 결국 남편이 소리쳤다. 닥쳐라. 집안 망신 다 시키지 말고. 나는 두 아들을 붙잡으며 울먹였다. 제발 그만해라. 엄마 가슴이 찢어진다. 하지만 아무도 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이 집에서 내 목소리는 언제나 작았다는 것을. 생활비가 모자라 나는 시장 반찬 가게에 일자리를 구했다. 아침마다 콩나물을 다듬고 물을 썰며 손가락이 얼얼했다. 주인 아주머니는 처음엔 고맙다고 했지만 며칠 지나지 않아 불평을 늘어놓았다. 아줌마, 손이 왜 이렇게 느려? 이래선 못 써먹겠네.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다. 집에 돌아오자 남편은 또 비아냥댔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돈은 쥐꼬리만큼 벌겠지. 에휴, 내가 창피하다 창피해.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당신은 하루 종일 집에서 TV만 보면서 왜 나한테만 창피하다고 해요? 뭐? 남편은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다. 나는 더 이상 참지 못했다. 당신이 이렇게 변할 줄 몰랐어? 퇴직 후에 함께 여행 다니고 취미도 같이 하면서 웃을 줄 알았는데 왜 우리 삶은 이렇게 된 거야?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엔 쌓이고 쌓인 울분이 섞여 있었다. 외손주 돌잔치 날 잠시 평화가 찾아오는 듯했다. 아이의 작은 손이 떡을 잡는 순간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도 남편은 술잔을 놓지 않았다. 사위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버님, 건강 생각하셔야죠.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소리쳤다. 내가 내 건강 챙긴다는데 내가 뭔데 참견이야? 순간 잔치 자리는 얼어붙었다. 사위는 고개를 숙였고 딸은 눈시울이 붉어졌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남편 팔을 붙잡았다. 제발 오늘만은 좀 참아. 하지만 그는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다. 당신이나 잘하라고. 집구석 살림도 제대로 못 꾸리는 주제에. 사람들의 시선이 내게 쏠렸다.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초라한 여자가 되었다. 며칠 뒤 남편이 가슴 통증을 호소해 병원에 갔다. 검사 결과는 경고 수준이었다. 의사는 진지하게 말했다. 술을 줄이시고 스트레스 관리 꼭 하셔야 합니다. 나는 애원하듯 말했다. 여보, 제발 이제 술 끊고 건강 챙깁시다. 나도 지쳐. 그는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엔 오만과 무력감이 뒤섞여 있었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사람은 정말 변하지 않는 걸까? 밤마다 다툼은 잦아졌다. 밥이 왜 이렇게 짜? 청소는 왜 대충 해? 사소한 것까지 트집이 됐다. 나는 더 이상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마음속 깊은 곳에 서서히 이혼이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 거울 앞에 서서 다시 나를 보았다. 얼굴은 지쳐 있었고 주름은 더 깊어졌다. 하지만 이번엔 눈빛이 달랐다. 분노와 슬픔을 넘어 결심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이대로 살다간 내가 먼저 무너진다. 무언가 결단해야 한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속에 혼자만의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다. 내가 살 길을 찾자. 내가 살아야 한다. 그날도 남편은 저녁부터 술을 마셨다. 소주 2병을 비우고 거실 바닥에 다리를 뻗고 앉아 있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여보, 이젠 술 좀 줄입시다. 의사 선생님도 경고했잖아요. 남편은 헛웃음을 터뜨리더니 소리쳤다. 내가 뭘 잘못했는데? 평생 고생해서 집안 먹여 살렸는데 이젠 술 한잔 하는 것도 눈치 보라는 거야. 나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다.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랐다. 당신이 집안 살린 건 맞아. 근데 지금은 나한테는 지옥이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공기는 얼어붙었다. 남편은 벌떡 일어나 내 쪽으로 다가왔다. 지옥? 내가 뭘 안다고 지옥 운운해? 그 손이 내 어깨를 밀쳤고 나는 뒤로 휘청이며 벽에 부딪혔다. 순간 눈물이 솟구쳤다. 이제는 선을 넘었어. 목소리는 떨렸지만 눈빛은 단단해졌다. 남편은 잠시 나를 노려보다가 다시 자리에 털썩 주저앉았다. 에휴,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다고.
그 울부짖음은 오히려 내 귀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다. 며칠 뒤 큰아들이 집에 찾아왔다. 사업 문제로 또 돈을 부탁하러 온 것이었다. 엄마, 아버지, 이번에만 좀 도와주세요. 투자금만 조금 보태주시면 됩니다.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이제 그만해라. 엄마 아빠도 더는 여유 없어. 아들은 얼굴이 벌개지며 소리쳤다. 결국 부모 노릇 못하겠다는 거네요. 그 말이 내 가슴을 후벼 팠다. 남편은 내게 삿대질을 하며 말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집안을 이렇게 만들었어. 자식 앞에서 체면도 못 세우게 하고.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왜 늘 내 탓이야? 당신은 한 번이라도 자식들 앞에서 떳떳하게 책임지는 모습 보여준 적이 있어? 순간 큰아들은 의자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다. 그날 이후 아들은 연락을 끊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을까? 나는 갑작스레 쓰러져 병원 응급실에 실려갔다. 검사 결과는 고혈압과 위궤양.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스트레스를 줄이셔야 합니다. 가족들이 도와줘야 해요. 남편은 대기실 의자에 앉아 팔짱만 낀 채 시큰둥하게 중얼거렸다. 다 자기 관리 못한 탓이지. 내가 뭘 어쩌라는 거야. 그 말에 나는 병실 침대에서 눈을 감았다. 눈물이 고여 흘러내렸다. 이 사람 옆에 있으면 나는 정말 죽겠다. 얼마 뒤 딸 집에 갔을 때 돌 지난 외손주가 내 치마를 붙잡으며 말했다. 할머니, 울지 마. 순간 가슴이 무너져 내렸다. 아직 어린 아이 눈에도 내가 울고 있는 모습이 보였던 것이다. 나는 아이를 꼭 안으며 속으로 다짐했다. 이 아이 앞에서는 더는 울지 말자. 내가 살아야 한다. 결정적인 사건은 어느 늦은 밤이었다. 남편은 또 술에 취해 들어와 식탁에 앉자마자 소리쳤다. 밥은 왜 이렇게 맛이 없어? 내가 하는 건 죄다. 형편없어. 나는 조용히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당신, 제발 그만해. 더는 못 참겠어. 남편은 얼굴을 붉히며 내 앞에 다가왔다. 그리고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며 내 뺨에 떨어졌다. 머리가 울리며 눈물이 터져 나왔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끝이야. 이제는 끝이야. 그 말이 집안 가득 메아리 쳤다. 그날 밤 방에 들어와 서랍 속 이혼 서류 양식을 꺼냈다. 친구가 예전에 건네주며 했던 말이 떠올랐다. 혹시 모르니까 갖고 있어. 내 삶도 소중하니까. 나는 펜을 들고 서류 위에 이름을 적었다. 손은 떨렸지만 마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다. 이제라도 살아야 해. 나답게 거울 앞에 섰다. 붉게 달아오른 뺨, 퀭한 눈동자. 하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결심이 피어나고 있었다. 이제는 더 이상 피해자가 아니다. 이제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한다. 그 순간 눈물이 아닌 묘한 해방감이 내 안을 채우기 시작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밤 서랍 속 이혼 서류를 꺼내보았다. 흰 종이 위에 또렷이 적힌 내 이름. 떨리는 손끝으로 쓰긴 했지만 거기엔 내 평생의 결심이 담겨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의 그림자에 살지 않겠다. 거울 앞에 서서 나는 중얼거렸다. 주름진 얼굴, 퀭한 눈동자. 하지만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며칠 뒤 혼자 버스를 타고 시내 변호사 사무실을 찾았다. 낯선 문을 열며 심장이 두근거렸다. 어머니, 무슨 일로 오셨나요? 젊은 변호사가 차분하게 물었다. 나는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저 이혼을 하려고 합니다. 말이 입 밖으로 나오자 오히려 가슴이 후련해졌다. 변호사는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설명해 주었다. 재산 분할, 위자료 문제도 고려하셔야 합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재산이 뭐가 있겠어요? 그저 자유만 있으면 돼요. 그날 저녁 딸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엄마, 정말 이혼할 거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제는 끝내야 해. 더는 못 살겠다. 딸은 눈물을 흘리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어요. 제가 눈치만 보느라 제대로 못 도와드렸네요. 나는 딸의 손을 꼭 잡았다. 내 잘못 아니다. 엄마가 이제라도 용기 내는 거야. 하지만 아들은 달랐다. 엄마, 이 나이에 이혼이라니요? 체면은 생각 안 해요? 남들 뭐라고 하겠어요?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체면 때문에 내가 죽어가야 하니?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리고 욕하고 망가뜨리는데 그게 체면보다 더 하찮아 보이니? 아들은 고개를 저었다. 엄마, 그냥 참고 사세요. 우리도 다 참고 사는데. 나는 아들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아니, 난 더는 못 참는다. 나는 사람이야. 내 삶을 내가 선택할 권리가 있어. 남편은 내가 변호사를 찾아간 걸 알게 되었다. 이게 뭐야? 내가 감히 이혼을 입에 올려?
그의 눈은 분노로 이글거렸다. 내가 감히 날 배신해? 평생을 같이 살았는데 이렇게 끝내겠다고? 나는 두려움에 떨었지만 더는 물러서지 않았다. 배신은 당신이 했어? 나는 이제 살아야 해. 나답게 살아야 해. 남편은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결국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쥐었다. 다 필요 없어. 다 무너졌어. 나는 복지관에서 만난 정숙 할머니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녀는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잘했어. 늦은 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결심한 게 기적이야. 우리 세대의 이혼 결심하기 얼마나 어려운지 알잖아. 나는 눈물이 났다. 나 같은 사람도 다시 살 수 있을까? 정숙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다. 그럼 우리 나이에도 시작은 가능해. 중요한 건 내가 내 삶을 선택했다는 거야. 드디어 법원에 제출할 서류를 들고 갔다. 김복도, 차가운 공기, 손에 땀이 배어 나왔다. 접수 도와드릴게요. 직원에게 서류를 건네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다. 돌아올 수 없는 길에 발을 디딘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다. 회색 하늘 사이로 한 줄기 햇살이 스며들었다. 그래, 이 길 끝에 새로운 삶이 있겠지.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남편 앞에 섰다. 이제 숨기지 않을 거야. 나 이혼한다. 당신 옆에서 더는 못 산다. 남편은 처음엔 웃다가 이내 얼굴이 굳었다. 내가 진심이냐? 그래, 진심이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내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졌다. 마치 오랜 감옥에서 벗어난 사람처럼 가벼웠다. 그날 밤 손주 사진을 바라보다가 중얼거렸다. 할머니는 이제 잘 살아낼 거야. 울지 않고 당당하게. 거울 속 내 얼굴은 여전히 주름지고 피곤했지만 눈빛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시작이다. 내가 내 삶을 선택하는 첫날. 법정 문을 여는 순간 차가운 공기가 얼굴을 스쳤다. 방은 생각보다 작았고 판사의 단정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건 번호 땡땡땡땡. 원고 김은영 씨와 피고 땡땡 씨의 이혼 청구건. 나는 떨리는 손으로 무릎을 꽉 쥐었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우리 사이엔 종이와 기록만 남아 있었다. 원고, 이혼을 원하십니까?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네, 원합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분명했다. 판사의 시선이 남편에게 향했다. 피고, 이혼에 동의하십니까? 법정 안에 시계 초침 소리까지 들릴 만큼 고요가 길어졌다. 한참 만에 남편이 낮게 말했다. 네, 동의합니다. 그 순간 내 심장이 크게 뛰었다. 긴 사슬이 끊어지는 소리 같았다. 그러나 끊어진 자리에는 공허가 파도처럼 밀려왔다. 쌍방 합의에 의한 이혼을 인가합니다. 오늘부로 혼인 관계는 종료됩니다. 단면 문장으로 내 지난 40년이 무너져 내렸다. 법정을 나서는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남편은 고개를 숙인 채 휘청거리며 뒤돌아섰다. 나는 아주 작게 속삭였다. 여기까지였네.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같은 건물 안에서 전혀 다른 길로 걸어 나왔다. 복도 끝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졌지만 내 그림자는 유난히 길고 외로워 보였다. 집에 돌아오자 정막이 덮쳤다. TV는 꺼져 있었고 식탁 위엔 이제 하나뿐인 밥그릇. 주방 벽에 가족 사진 속 우리는 여전히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도리어 나를 찔렀다. 액자를 내려다보다 결국 뒤로 돌려 세웠다. 이제 그만 웃어라. 나는 울고 있으니. 저녁에 딸이 찾아와 내 손을 꼭 잡았다. 엄마 괜찮아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다. 괜찮다. 이제 속은 후련하다. 하지만 눈가가 젖어드는 걸 딸은 알았다. 엄마, 이제는 엄마 하고 싶은 거 하세요. 저희 걱정 말고. 그날 밤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그래도 이혼까지는 너무 극단적인 선택 아니었어요? 나는 차분히 말했다. 너는 내 삶을 선택했지. 나도 내 삶을 선택한 거다. 전화기 너머로 한숨만 길게 흘렀다. 며칠 뒤 외손주가 영상 전화를 걸어왔다. 할머니 보고 싶어. 천진한 얼굴이 화면 가득 웃고 있었다. 나는 눈물을 삼키며 웃었다. 할머니도 보고 싶지. 곧 만나자. 통화를 끊고 휴대폰을 꼭 쥔 채 한참 앉아 있었다. 그래, 내가 살아야 하는 이유는 아직 남아있구나. 이혼 후 첫날 밤, 침대 위에서 천장을 오래 바라봤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그 자리가 이상하게 무겁게 느껴졌다. 자유는 분명히 찾아왔지만 생각보다 차가웠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정말 잘한 걸까? 후회는 없나? 대답은 쉽게 나오지 않았다. 자유와 고독은 늘 한 쌍이었으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 복지관에서 강연 요청이 왔다.
망설였지만 결국 단상에 섰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다. 저는 57이 아니라 67에 이혼을 했습니다. 청중이 술렁였다. 나는 숨을 고르고 말을 이었다. 누군가에겐 무모한 선택일 겁니다. 하지만 제겐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한 세월을 이제는 끝내고 싶었습니다. 몇몇 할머니들이 눈물을 훔쳤다. 나는 목소리를 낮췄다. 여러분, 나이가 많다고 해서 선택할 수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은 끝까지 우리의 것입니다. 청중석에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다. 며칠 뒤 우편함에 편지 한 통이 들어 있었다. 보낸 사람은 전 남편이었다. 은영아, 내가 내 곁을 떠난 지금에서야 알겠다. 나는 술과 분노로 내 삶을 망쳤고 너의 삶까지도 무너뜨렸다. 너는 떠나야만 살 수 있었을 거다. 부디 이제 웃어라. 나는 남은 날 조용히 후회하며 살겠다. 편지를 접어 봉투에 다시 넣었다. 눈물이 솟구쳤지만 오래 흘리지 않았다. 그래, 이제 후회는 당신 몫이다. 며칠 뒤 동네 시장에서 그의 소식을 들었다. 아이고, 그 양반 또 술을 못 끊고 결국 다시 쓰러졌다더라. 순간 발걸음이 멈췄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말 마지막인가?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보았다. 주름진 얼굴에 수많은 기억이 겹쳐졌다. 눈물이 차올랐지만 꼭 삼켰다. 나는 이제 그 사람의 간병인이 아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다. 새벽 창밖으로 빗방울이 떨어졌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따라 들고 손주 사진을 바라봤다. 할머니는 이제 울지 않고 살아갈 거야. 힘들어도 웃으면서 조용히 속삭였다. 잘 가라, 내 지난 세월. 이제 나는 나로 산다. 67. 늦게 찾아온 자유는 차갑고 무겁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 무게조차 내 것이기에 나는 끝까지 내 삶을 살아낼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선택할 수 있다. 가족 때문에, 체면 때문에, 나이 때문에 참고 견뎌온 세월이라도 끝내는 나 자신을 위해 결단해야 할 순간이 온다. 누군가는 미쳤다 하고 누군가는 용감하다 하겠지만 중요한 건 남의 평가가 아니라 내가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일이다. 나이는 숫자일 뿐 우리가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진짜 우리의 인생이다.